그는 완벽한 수평을 맞추기 위해 레이저 레벨기에 붉은 빛이 그어놓은 선과 자신이 막 설치한 선반의 모서리를 몇 번이고 확인했다. 0.1mm의 오차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 완벽한 수평선이 어딘가 미세하게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어쩌면 존재하지도 않을 그 불완전함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의 세계는 완벽하게 통제되어야만 했다. 그는 완벽주의자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상가, 인테리어 현장. 그의 현장은 언제나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모든 자재는 각을 맞춰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통제 아래 혼란스러운 공간은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것은 그의 습관이자 그의 유일한 취미를 가장한 탈출구였다.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세계, 그 안에서만 그는 잠시 숨을 쉴 수 있었다. 사장님,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요? 갓 들어온 젊은 인부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대답 대신 들고 있던 수평계를 선반 위에 다시 올려놓았다. 기포는 정확히 중앙에 멈춰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곳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마치 그 작은 기포 하나가 자신이 애써 쌓아올린 모든 질서를 비웃으며 언제든 한쪽으로 기울어질 것만 같았다. 5년 전 그의 세계가 무너져 내린 그날 이후로 그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다. 그의 완벽주의는 재능이 아니라 트라우마로 인한 흉터였다. 그때 그는 35, 자신감으로 가득 찬 청년이었다. 그의 손에서 낡은 공간들이 예술 작품처럼 다시 태어났다. 그는 자신의 감각과 재능을 믿었다.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인테리어 총괄 현장, 클라이언트는 불가능한 마감일을 요구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라고 생각했다. 성공, 완벽한 결과물에 대한 그의 집착이 현실의 모든 위험, 신호를 무시하게 만들었다. 그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 임시비계의 안전점검 절차 일부를 생략했다. 내가 통제할 수 있어, 문제없어. 그 오만함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비계가 무너져 내린 것은 순간이었다. 그의 눈앞에서 갓 돌이 지난 아들을 자랑하던 27의 막내 인부가 추락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세계가 사실은 얼마나 허술하고 위태로운 토대 위에 서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그의 자만과 완벽주의는 한 가정을 파괴한 흉기가 되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믿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세상의 모든 변수를 통제하려는 절망적인 싸움을 시작했다. 그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 믿었다. 사장님, 민수 씨의 목소리에 그는 현실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그는 큰 프로젝트를 맡지 않았다. 사람을 많이 쓰는 현장은 피했다. 그는 스스로를 과거 트라우마 속에 가두었다. 완벽한 통제라는 강박 속에서 그는 다시는 어떤 불완전함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속죄의 의식을 매일 치르고 있었다. 그의 삶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5년 전 그날의 폐허 위를 계속 맴돌았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내의 한숨 소리가 어둠 속에서 무겁게 들려왔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상처를 이해해주지 않았다. 여보,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당신 재능이 아깝지도 않아?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아내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아내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 죽은 이의 그림자가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세운 완벽이라는 감옥의 유일한 죄수였다. 어느 주말 그는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차를 몰았다. 경기도 광주의 한적한 산길. 아내가 예약해둔 마음 비움 템플스테이였다. 그는 이런 것을 믿지 않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낡은 문을 열고 들어섰다. 도시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멀어졌다. 향냄새가 그를 부르는 듯 했다. 그곳에서 그는 지선을 만났다. 지선 스님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는 어떤 위로나 조언도 하지 않았다. 대신 차를 한 잔 내어주며 말했다. 거사님의 고통은 손에 쥔 모래와 같습니다. 흘러가 버릴까 두려워 꽉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더 빠르게 빠져나가죠. 그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지선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더
텅 빈 손바닥이 남겠지요. 그리고 그 텅 빈 손으로 비로소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스님은 그에게 법당의 낡은 마루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마루바닥을 보세요. 100년도 더 된 소나무로 짠 것이라 곳곳이 닳고 상처투성이입니다. 완벽하지 않지요. 하지만 저 마루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게를 받쳐주고 있지요.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주저앉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완벽하게 고정된 실체란 없는 법입니다. 스님은 그에게 방석을 내어주며 말했다. 모든 하는 일은 잠시 잊으세요. 모든 죄책감과 완벽에 대한 집착도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오직 거사님의 숨결에만 집중해보세요. 들숨과 날숨, 과거는 지나간 꿈과 같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환상과 같습니다. 거사님이 가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숨결뿐입니다. 그는 반신반의하며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다. 숨에 집중하려 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비계가 무너지는 굉음과 비명, 그리고 0.1mm의 오차를 찾아 헤매는 자신의 지독한 강박으로 가득했다. 그는 실패했다. 마음은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이곳 역시 답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스님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그의 발을 붙잡았다. 괜찮습니다. 마음이 폭풍처럼 날뛰는 것을 그저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혼란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마주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낯설고 두려운 경험이었다. 자신의 완벽한 통제 밖의 세계를 인정해야만 하는 순간이었다. 그의 길고 긴 싸움은 바로 그 작은 알아차림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템플스테이의 둘째 날, 그는 법당 마루를 닦았다. 지선 스님의 지시였다. 다른 생각은 말고 오직 걸레의 감촉과 나무의 결에만 집중해서 그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나. 하지만 그는 군말 없이 무릎을 꿇고 걸레를 잡았다. 차가운 물에 빤 걸레의 축축한 감촉이 손에 와 닿았다. 그가 마루바닥 위로 걸레를 밀자 오래된 소나무의 결이 물기를 머금으며 짙은 색으로 변했다. 그는 기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5년 전의 공사 현장이었다. 새 파이프가 떨어지는 소리, 굉음에 땅이 울리던 소리, 그날의 먼지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는 숨이 막혔다. 가슴이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그는 과거를 지우려는 듯 필사적으로 마루를 문질렀다. 거사님, 어느새 다가온 지선 스님이 그의 옆에 앉았다. 과거를 지우려 애쓰지 마십시오. 싸워서 이기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마음속에 폭풍이 불고 있음을 조용히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스님은 그의 손에 든 걸레를 부드럽게 가져갔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마룻결을 따라 걸레를 움직였다. 지금 거사님의 손에는 걸레가 있습니다. 코에서는 향냄새가 나고 귓가에는 풍경 소리가 들립니다. 마음속에 폭풍이 몰아쳐도 거사님은 지금 여기 화운사 법당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스님을 따라 아주 천천히 마루를 닦기 시작했다.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영상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는 이번에 그 영상들을 쫓아가지 않았다. 그 생각이 또 떠오르는구나 하고 알아차렸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감각을 현재로 되돌렸다. 걸레를 쥔 손의 악력, 무릎에와 닿는 마루의 단단함,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의 따스함,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과거와 현재를 오갔다. 그러다 어느 순간, 아주 찰나의 순간 그의 머릿속이 텅 비는 경험을 했다. 과거도 미래도 없는 오직 삐걱이는 마루 소리와 자신의 숨소리만 존재하는 완벽한 현재. 그 고요함은 금방 사라졌지만 그는 그 순간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자신이 갇혀있던 감옥에 아주 작은 창문이 생긴 기분이었다. 템플스테이가 끝나갈 무렵 그는 지선 스님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순간은 평온했지만 현실로 돌아가면 똑같을 겁니다. 제가 저지른 죄, 제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선 스님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말했다. 거사님, 5년 전에 실수를 저지른 그 사람과 지금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사님은
똑같은 사람입니까?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스님은 찻잔에 차를 따르며 말을 이었다. 마음은 강물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흘렀다가 다시 채워지지요. 5년 전의 마음은 이미 흘러가 버렸고 지금의 마음 또한 곧 흘러갈 겁니다. 우리 자신은 죄책감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은 과거의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은 그저 그 모든 것을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 말은 그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에 작은 틈이 생기는 것 같았다. 그는 템플스테이를 마치고 현실로 돌아왔다. 아내의 지친 얼굴, 산더미처럼 쌓인 청구서, 공사가 늦어진다며 독촉하는 건축주의 전화, 절에서의 잠시의 평온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현실의 무게가 다시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의 불안과 강박은 어김없이 고개를 들었다. 다음 날 그는 공사 현장으로 향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민수 씨의 안전고리를 5번이나 확인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귓가에 스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코끝에 갓 자른 나무에 향긋한 냄새가 와닿았다. 그는 눈을 뜨고 손에 든 삼나무 목재를 내려다보았다. 이전 같았으면 안전하게 시공해야 할 자재로만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지금 나무의 나이테를 보고 있었다. 부드럽게 뻗은 결의 무늬와 만졌을 때 느껴지는 따뜻하고 거친 감촉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옆에 놓인 망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못 하나를 나무에 대고 천천히 망치질을 시작했다. 그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다. 오직 망치의 무게와 못이 나무에 밝히는 감각, 그리고 일정한 리듬으로 울려 퍼지는 소리에만 집중했다. 그의 머릿속으로 5년 전의 굉음이 다시 떠올랐다. 그는 망치질을 멈추지 않았다. 아, 그 기억이 떠오르는구나. 그는 그 기억을 밀어내려 하지 않고 그저 알아차렸다. 그리고 다시 눈앞의 목과 망치에 집중했다. 신기하게도 현재의 망치 소리에 집중하자 과거의 굉음이 조금씩 희미해지는 것 같았다. 그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민수 씨였다. 사장의 강박적인 잔소리는 여전했지만 그 속에 있던 살얼음 같은 불안감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장인이 일에 몰두할 때 보이는 고요하고 단단한 집중력이 느껴졌다. 그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공간은 이전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아름다웠다. 느렸지만 모든 과정에 흔들림이 없었다. 며칠 뒤 현장을 찾았던 건축주는 느린 공사 속도에 대해 불평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는 전문가였다. 그는 알 수 있었다. 이 공간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한 인간의 온전한 마음으로 지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아내가 그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내 친구가 부탁한 건데 한 번만 봐줘. 그것은 한 비영리 재단에서 추진하는 꿈나무 어린이 도서관의 인테리어 설계도였다. 낡은 동네 회관을 개조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프로젝트.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고 재능 기부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는 설계도를 보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 수많은 아이들이 저곳을 뛰어다니고 책을 읽고 꿈을 꿀 것이다. 그 공간의 안전은 온전히 그의 책임이 될 터였다. 그의 머릿속으로 5년 전 죽은 젊은 인부의 갓돌이 지난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손바닥에 땀이 찼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다. 못해. 나는 자격이 없어. 그는 그날 밤 끔찍한 악몽을 꾸었다. 자신이 지은 도서관의 천장이 무너지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꿈. 그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옆에서 자던 아내가 그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여보, 괜찮아. 하지만 그는 괜찮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사무실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망치 대신 공사포기 각서가 들려 있었다. 재단 이사장에게 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해야 했다. 그는 더 이상 이 불안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때 그의 아내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사진 한 장과 짧은 글이었다. 사진 속에는 5년 전 세상을 떠난 그 젊은 후배와
그의 아들이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내는 그동안 남편 몰래 그의 유가족과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다. 이 아이 벌써 7살이래. 얼마 전에 초등학교에 입학했어. 당신이 그 아이 아빠. 목숨값으로 보상금 보냈을 때 그 친구 아내가 그 돈 안 받겠다고 했었어. 대신 언젠가 당신이 다시 일어서면 세상에 좋은 일 하나만 해달라고 했대. 그게 자기 남편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유일한 길인 것 같다고. 그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를 보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도망치는 것이야말로 죽은 그 친구를 2번 죽이는 일이라는 것을. 책임을 지는 것. 지선 스님은 말했다. 과거의 업은 돌이킬 수 없지만 현재의 행동으로 새로운 업을 쌓을 수는 있다고. 아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짓는 것. 그것은 그가 과거의 빚을 갚고 새로운 업을 쌓을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기회였다. 그는 도서관 재단으로 향했다. 그의 목소리는 밤새 겪은 내면의 전쟁으로 쉬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명확했다. 꿈나무 어린이 도서관 공사.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 그는 이제 과거의 트라우마 위에 주저앉아 있는 대신 미래를 위한 공간을 세우기로 결심한 것이다. 꿈나무 어린이 도서관. 현장은 폐허와 같았다. 그가 지금까지 맡아왔던 어떤 곳과도 달랐다. 오래된 동네 회관 건물은 수십 년의 세월을 온몸으로 맞은 노인처럼 위태롭게 서 있었다. 천장에서는 비가 샜고 벽 곳곳에는 지도처럼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다. 최고급 자재는커녕 기본적인 단열재를 채우는 것조차 몇 번이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했다. 그의 마음속에 잊고 있던 완벽주의가 고개를 들었다. 이 예산으로는 아이들을 위한 완벽하게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건 불가능해. 그의 옛날 습관이 속삭였다. 처음부터 맞지 말았어야 했어. 첫날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내부 철거를 시작하자 설계도에는 없던 두꺼운 내력벽이 발견되었다. 건물의 척추 같은 벽이었다. 그 벽을 허물지 않고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만한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벽을 허물자니 건물 전체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5년 전의 경고등이 울렸다. 위험, 사고, 붕괴. 그날의 기억이 파편처럼 그의 뇌리를 스쳤다. 그는 작업을 중단시켰다. 사장님, 왜 그러세요? 민수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고 손바닥에 땀이 찼다.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독초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역시 내가 맡으면 안 되는 일이었어. 나는 또다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거야. 그는 현장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안전한 강박의 감옥으로 숨어버리고 싶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악몽이 그를 찾아왔다. 도서관이 무너지고 책더미 속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꿈. 그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옆에서 자던 아내가 그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괜찮아 여보, 괜찮아. 하지만 그는 괜찮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현장으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망치 대신 공사 포기 각서가 들려 있었다. 재단 이사장에게 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해야 했다. 그는 더 이상 이 불안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현장에 도착하자 재단 이사장과 동네 주민 몇몇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표정을 읽은 이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사장님, 힘드신 거 압니다. 저희도 무리한 부탁인 거 알아요. 그가 품 안에 각서를 꺼내려던 순간 한 할머니가 그에게 다가와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건넸다. 우리 손주들이 여기서 책 읽을 생각만 하면 지금도 가슴이 뛴단께요. 사장님만 믿고 있은 게 너무 애쓰지 말고 천천히 혀. 그들의 꾸밈없는 기대와 신뢰가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였다. 그는 차마 각서를 꺼내지 못했다. 그는 그 주말 다시 화운사를 찾았다. 지선 스님은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의 두려움, 불안, 그리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에 대하여 모든 이야기를 마친 그에게 스님은 법당 뒤편에 작은 텃밭으로 그를 데려갔다. 텃밭은 잡초로 무성했다.
거사님, 저 잡초들이 거사님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같습니다. 뽑아내려 할수록 더 끈질기게 자라나지요. 스님은 호미를 들어 잡초 하나를 뽑았다. 하지만 그 뿌리 옆으로 수십 개의 다른 잡초들이 돋아나 있었다. 두려움과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스님은 잡초 옆에 작은 땅을 파고 그곳에 작은 배추 모종을 심었다. 우리는 잡초가 아닌 우리가 키우고 싶은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배추에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고 정성을 다해 돌보는 것이지요. 배추가 잘 자라면 잡초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배추밭의 일부가 될 뿐이지요. 그는 그 말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지금까지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잡초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 두려움을 뽑아내기 위해 완벽주의라는 이름으로 발버둥 쳤다. 하지만 그는 정작 자신이 정말로 해야 할 일, 즉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위한 가장 좋은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밭에 대해서는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다.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벽을 문제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조건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밤을 새워 설계도를 다시 그렸다. 벽을 허무는 대신 그 벽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벽을 거대한 책장으로 만들고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할 수 있는 작은 동굴 같은 공간들을 파냈다.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대학 시절의 은사였던 건축구조학 교수를 찾아가 자문을 구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실패를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노 교수는 그의 용기에 감동하여 기꺼이 그를 도와주었다. 새로운 설계도는 이전보다 훨씬 더 창의적이고 따뜻한 공간을 품고 있었다. 위기는 기회가 되었다. 그는 두려움에 집중하는 대신 아이들의 웃음소리라는 목적에 집중했다. 그러자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다. 예산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부족한 예산을 탓하며 주저앉는 대신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나섰다. 그는 동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함께 직기 설명회를 열었다. 그는 자신의 진심을 담아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돈이 없습니다. 기술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좋은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의 진심에 마음이 움직인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돕기 시작했다. 은퇴한 목수 할아버지는 주말마다 와서 그에게 목공 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페인트 가게를 하는 아주머니는 최고급 친환경 페인트를 원가에 제공해 주었다. 민수 씨는 자신의 친구들까지 데려와 일손을 보탰다. 현장은 더 이상 그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터가 아니었다. 그곳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마을 사람들이 함께 땀 흘리고 웃으며 새로운 업을 쌓아가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그 속에서 5년 전 잃어버렸던 일의 기쁨을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함을 다시 느끼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희망의 삶 위에서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집을 짓고 있었다. 도서관 공사는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차가운 폐허 같았던 공간은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기다리는 따뜻한 희망의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땀과 정성이 곳곳에 배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현장을 지휘했지만 동시에 공동체의 일부였다. 안전에 대한 그의 지독한 꼼꼼함은 여전했다. 하지만 이제 그 속에는 불안과 공포 대신 이 공간을 사용할 아이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망치 소리에는 서툰 기도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도서관 개관을 일주일 앞둔 맑은 가을날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창틀을 손보고 있었다. 그때 현장 입구로 아내 안나가 들어섰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옆에는 한 젊은 여성과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서 있었다. 그는 여자의 얼굴을 알아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5년 전 장례식장에서 마주했던 그가 죽음으로 몰고 간 젊은 인부의 아내였다. 그의 손에서 망치가 툭 하고 떨어졌다. 그가 애써 쌓아 올린 평온의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과거의 망령이
그의 가장 빛나는 순간에 그를 심판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여보, 아내가 조심스럽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가 일부러 두 사람을 데려온 것이었다. 그가 진정으로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용서가 아닌 정직한 마주함이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 어떤 말도 그녀가 겪었을 고통 앞에서는 위선처럼 들릴 터였다. 그때 그녀의 아들이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그에게 다가와 물었다. 아저씨가 이 집 만들었어요? 아이의 맑은 눈망울이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차마 아이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데리고 아직 정리가 끝나지 않은 도서관 내부를 안내했다.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한자 진심을 담아 설명했다.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모든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낸 자작나무 책장에 대하여,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 가장 비싼 친환경 페인트를 고집한 이유에 대하여, 햇살이 가장 잘 들어오는 창가에 아이들이 누워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든 의도에 대하여. 그것은 변명이나 과시가 아니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 그의 지난 몇 달간의 행동으로서 내려간 참회의 기록이었다. 설명이 끝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한참 동안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창가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 남편은 사람들을 위해 집 짓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땀 흘리고 먼지 뒤집어 쓰는 걸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녀는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이 아닌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이곳을 보니 그 사람이 생각나네요. 만약 살아있었다면 분명 이 집 짓는 걸 가장 기뻐했을 거예요.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울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용서의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그 어떤 용서보다 그의 영혼을 깊이 위로해 주었다. 그녀는 그가 저지른 죄를 묻는 대신 그의 행동 속에서 죽은 남편의 꿈을 보아주었던 것이다. 그녀의 아들이 그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아저씨, 여기 책 진짜 많아요? 그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그럼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다 있단다. 도서관 개관식 날, 마을은 잔치 분위기였다. 공간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책장 넘기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희망으로 가득 찼다. 그는 구석에서 그 모든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어깨를 누르던 업의 무게가 아이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 5년 전 죽은 인부의 아들이 그에게 달려와 그림책 한 권을 내밀었다. 아저씨, 이거 읽어주세요. 그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천천히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폐허 위에 서 있지 않았다. 그는 희망의 폐허 위에서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집을 지어 올렸다. 그리고 그 집 안에서 그는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작은 방 하나를 얻게 된 것이다. 얼마 후 그는 지선 스님을 다시 찾아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이 지은 도서관의 사진을 내밀었다. 스님은 사진을 보고는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온화한 미소로 말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사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망치 소리로 과거의 굉음을 덮은 것입니다. 그의 삶은 계속될 것이다. 아마 평생 그는 5년 전의 그날을 잊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더 이상 그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자리한 낡고 다른 마루처럼 그의 삶을 더 단단하게 받쳐주는 일부가 되었다. 그는 비우는 법을 배웠고 그리고 다시 세우는 법을 배웠다. 당신의 삶을 바꾸는 지혜. 이 이야기는 한 남자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의 후회와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업을 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불교 철학은 당신의 과거를 지워주지 않습니다. 대신 그 과거를 딛고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1. 폭풍을 알아차리되 폭풍이 되지 마십시오. 죄책감, 후회, 불안, 이런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폭풍처럼 몰아칠 때 그것과 싸우거나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주인공이 명상을 통해 배웠듯이 그저
내 마음이 지금 폭풍우 속에 있구나 라고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은 당신의 감정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감정을 알아차리는 고요한 관찰자입니다. 이 잡초가 아닌 밭에 집중하십시오. 주인공은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뽑아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두려움 대신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좋은 것 가꾸는 데 집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단점이나 과거의 실수를 없애는데 에너지를 쏟지 마세요. 대신 당신이 삶에서 진정으로 키우고 싶은 좋은 가치와 행동에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세요. 3. 당신의 일을 수행으로 만드십시오. 주인공은 망치질이라는 단순한 행위에 온전히 집중함으로써 과거의 굉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일상을 마음 챙김, 수행의 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설거지를 할 때는 그릇의 감촉과 물의 소리에, 걸을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머무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과거와 미래라는 감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4. 자신의 업을 지우려하지 말고 새로운 업을 쌓으십시오. 과거의 실수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업입니다. 하지만 업은 운명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도서관을 지음으로써 죽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선업 쌓았습니다. 당신의 과거를 후회하며 멈춰 있지 마세요.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선한 행동 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바꾸는 새로운 업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